아프리카 알고 보면 누구보다 K-팝 가수 기다린다. 18랜드 이은별. 넷플릭스 상영작 K-팝 데몬 헌터스케데언에 대한 국내외 가수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 커버. 영상 애니메이션 속 한국 전통 장신구와 음식 이야기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간 전 세계 대중문화를 주도해온 서구권에서 K-열풍이 거세지자 한국인들은 머쓱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채 캐데언에 대한 반응과 K-팝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K-팝에 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6월 24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마와진의 AWAGINE 페스티벌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에스파AESPA가 무대에 섰다. 이 행사는 매년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로 관객 수로는 세계 최대 축제로 꼽힌다.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오른 에스파는 위플래시부터 슈퍼노바까지 약 1시간 동안 11곡을 선보였다. 유튜브에 공개된 공식 영상과 관객들이 촬영한 현장 영상 직캠을 보면 이곳이 라바트인지 서울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다. 팬들의 떼창과 앙코르를 외치는 목소리는 열광적인 공연 무대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에스파는 그간 미국 코첼라쇼 ACHELLA와 일본 GMO 소닉 GMO SONIC 무대에 섰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K-팝 그룹 최초로 마와진 무대에 올랐던 ATEZ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의 진출에 저변을 확대하는 새로운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보다 앞서 아프리카 무대에 오른 한국 가수들이 있다. 모로코와 함께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와 리비아 사이의 작은 나라인 튀니지가 10여 년 전 그 포문을 열었다. 2013년 당시 데뷔 2년 차였던 팝 밴드 루나플라이의 UNAFLY가 주튀니지 대사관 주최 K-팝 월드 페스티벌 예선 무대에서 LG전자 후원으로 공연했다. 이듬해에는 남성 솔로 가수 다비티 ABIT 무대를 채웠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나선 덕분에 방탄소년단 BTS 등장 이전부터 한류에 올라타 있던 튀니지. K-팝 팬들은 일찍이 공연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시기 튀니지에 머물렀던 필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10대와 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너 달간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때는 세종학당이 설립되기 전이었다. 또 2015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친 극단주의 이슬람국가 IS의 테러로 인해 한국국제협력단 KOIC의 한국어 교육 단원도 순차적으로 철수하던 때였다. 이들은 그저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와 K-팝을 넘어 한국이라는 공간 그 자체에 자신의 꿈을 얹었던 젊은 여성 팬이었다.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 중 몇몇은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K-팝 커버 댄스를 추는 자기 모습을 매일 같이 꿈꾼다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20대 초중반이 된 그들이 마침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경회루를 배경으로 BTS 아이돌 아이디오에를 커버했다. 필자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가족과 함께 아랍어 더빙판 드라마 대장금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한국 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정작 문화 콘텐츠의 발신자인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곳 튀니지도 한류에 스며들고 있었다.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유럽으로 번져간 한류의 물결 속의 말이다. 하지만 이들처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미디어에서나 보던 한국을 직접 와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저개발국가의 한류 팬들은 대사관이나 선교, 단체가 비정기적으로 여는 한국 관련 행사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린다. 한국인들도 직접 만나고 같은 취향을 가진 팬들과 교류하며 동호회를 결성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튀니지 한류 팬들에게 선물이 날아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들 무렵인 2022년 7월 16일 카르타고 국제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페스티벌은 1964년부터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다. 이 무대에 K-팝 남성 4인조 그룹 BIG가 섰다. 이전 공연과 달리 로마 원형극장 유적지에서 열리는 유료 공연이었다. 입장료는 50디나르 우리 돈으로 약 24,000원이다. 5,000석 규모의 관중과 호흡해야 하는 무대였다. 당시 현지 방송 뉴스 보도에는 꿈에 그리던 K-팝 공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 여성 팬의 모습이 담겼다. 보호자로 동행했지만 누구보다 공연을 즐겼다고 말하는 중년 아버지의 인터뷰도 함께 전해졌다. 이는 매년 K-콘 KCON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같은 해 9월 마침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도 세종학당이 설립됐다. 아프리카의 한류 팬이 자발적으로 쌓아 올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K-팝 공연과 한국어 교육 기관이라는 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로코와 튀니지처럼 북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한류의 역동성이 훨씬 뚜렷하다. 2024년 5월 23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만 봐도 그렇다. 페스티벌에는 K-팝 가수를 초청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대신 수년간 커버 댄스로 K-팝을 익혀온 현지 댄스팀이 무대를 채웠다.
물론 지리적 접근성과 공연 인프라, 현지 팬덤의 규모, 그리고 구매력에 따른 수익성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문화교류와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K-팝 가수 없이 K-팝 페스티벌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강남스타일부터 뉴진스의 슈퍼샤이 슈퍼샤이까지 K-팝 팬이 함께 모여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는 시간만으로도 짐바브웨의 관중들은 한마음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튀니지 사례처럼 한류의 씨앗을 품고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K-팝 공연과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싹 틔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졌다. 한류 팬들의 열정이 공연을 부르고 공연이 한국어 교육을 파생시키며 이는 곧 K- 팬덤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프리카 알고 보면 누구보다 K-팝 가수를 기다린다. 아프리카 영어 프랑스어 발전의 영향력 토착어도 확산 앤드 김동서. 훌륭한 영어네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습니까? 7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5개국 라이베리아, 세네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가봉 대통령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조지프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다. 보아카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그에게 영어를 잘한다며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다. 보아카이는 당황하고 머쓱한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라이베리아는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19세기 초에 건너와 세운 나라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영어가 공용어다. 국기는 미국 국기와 비슷하고 수도 몰로비아는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의 이름을 땄다. 인치, 마일, 파운드와 같은 미국식 측정 단위도 널리 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곧 논란이 됐다. 많은 아프리카인은 이 발언이 백인의 흑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 경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영어가 서구 백인의 전유물이라는 생각, 아프리카인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인종차별적 인식이 발언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아프리카 비하 발언, 남아공과 정상회의에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보인 모욕적인 태도는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2,0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와 같은 서구 언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서는 아랍어와 함께 프랑스어가 널리 쓰인다. 이는 서구 식민 지배가 남긴 유산이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1885년 베를린에 모였다. 이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자기들 멋대로 분할했다. 그 결과 토착민족과 종족은 여러 식민지로 흩어졌다. 하나의 식민지 안에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민족과 종족이 거주하게 됐다. 식민 지배자들은 자국 언어를 식민지에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 식민 지배자들은 이를 통해 피식민지인들을 자국 문화에 흡수시키고 이들을 정신적으로 예속시키려 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종족어와 민족어를 초월한 링구아 프랑카, 링거 프랭커가 필요했다. 그 결과 식민 지배자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등 옛 영국 식민지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됐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등 프랑스 식민지와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 콩고, 루안다 등 옛 벨기에 식민지에서는 프랑스어를 쓴다.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등 옛 포르투갈 식민지에서는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다. 많은 아프리카인이 여러 언어 사용이 가능한 다중 언어 구사자 멀티링얼인 이유다. 필자의 아프리카 출신 지인들도 자국의 공용어는 물론 종족, 지역 언어 서너 가지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것은 민족과 종족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서구 언어를 잘 구사하는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거주자와 그렇지 못한 국민 간 격차는 오히려 국민 통합을 방해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집단 간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카메룬 서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어권 엘리트 중심의 정부와 영어권 분리주의 무장 세력 간 무력 충돌이 심각하다. 과거 아파르테이트 체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남아공 백인 정부는 영어를 사용하는 흑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강요했다. 이는 흑인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왔다. 전체적으로 컬러드를 비롯한 유색인종이 오히려 백인 인구보다 더 많이 쓰는 아프리칸스어는 지금도 상당수 흑인에게 억압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아프리카 대륙 인구가 늘면서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사용 인구에서 아프리카 출신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영어 구사 인구수에서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프랑스어 사용자의 60% 이상이 코트디부아르, 민주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에 거주한다. 2060년에는 전체 프랑스어 사용자의 85%가 아프리카 출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포르투갈어를 쓰는 앙골라와 모잠비크 인구는 포르투갈 인구의 7배 이상이다. 이는 서구 언어 발전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토착어를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케냐의 유명 작가 응구기와 티용호는 영어가 아닌 모어키쿠유 KIKU와 유어로 작품을 집필했다.
1994년 집권한 남아공 흑인 정부는 영어와 아프리칸스어에 더해 줄루줄루어, 코사조셔, 츠와나티SWANA어, 총가TSONGA어 등 9개 민족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했다. 또 이들 언어의 사용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쓰는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연합 AU의 공용어로 채택됐다. 나아가 세계 스와힐리어 날 7월 7일을 기념하는 등 스와힐리어를 아프리카 전체의 보편어로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나이지리아, 세네갈을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족어 종족어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탈식민주의 철학의 대부 프란츠 파농은 서구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신적 해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 언어의 영향력을 줄이고 토착어를 확산하는 노력은 서구 식민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아프리카의 열망을 보여준다. 이 흐름은 아프리카를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해 현지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 이를 배우고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아프리카 연구 지원은 전략적 투자 중에 크게 앞서 앤드 조준하. 지난 6월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열린 아프리카-아시아 지식의 새로운 축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필자는 2019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관련 학회에 참가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난 6년 동안 아프리카 연구의 주제와 접근법은 훨씬 다양해졌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학문적 연구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학회에서 총 120개 패널 중 중국이 26개, 일본이 19개를 운영했다. 한국은 고작 2개에 불과했다. 지난 6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10차 유럽 아프리카 연구학 KCAS도 상황은 비슷했다. 343개 세션 중 한국 관련 세션은 단 1개뿐이었다. 반면 중국은 9개, 일본은 6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 2006년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례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액은 2006년 약 650억 원에서 2023년 약 6,5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봉사단원이 파견된 아프리카 국가는 44개국으로 확대됐다. 2021년까지 누적 9,543명이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물리적 문화적 거리를 좁혔다. 그런데도 학회에서 드러난 수치는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지역 연구는 단기 출장이나 자료 조사만으로는 깊이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지 교류가 필수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핵심 토대가 된다.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 현지 대학과 장기 협력 관계를 맺었다.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과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도 꾸준히 이어왔다. 유럽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네덜란드만 해도 한 아프리카 연구소의 연간 예산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아프리카 연구소와 유관 기관들의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다. 개발 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이유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연구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아프리카 연구만으로 학문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미래 시장과 자원 확보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정치적 파트너로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식민제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도 최고 위급 차원에서 전담팀을 꾸려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신뢰와 인정을 얻는 것이 필수다. 세계사 속에서 주변부로 취급받아온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협력을 넓힌다면 이는 공허한 외교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프리카학에 대한 투자는 결코 자선이 아니다. 이는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선택이자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 역량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아프리카 지역 연구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또 아프리카의 비판적 시각과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학계도 더 다양하고 풍부한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